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인문아카데미 대표 윤형식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럽인문아카데미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여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서 유럽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AI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오늘 유럽인문아카데미는 AI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삶에 대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자 국내 신경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이성훈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성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뇌융합 인문과학 실험실을 중심으로 뇌 영상 기술을 활용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시며 인간 두뇌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오셨습니다. 특히 언어와 인지, 뇌과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인문학과 공학, 심리학, 의학을 아우르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선도해 오셨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인지신경과학 방법론을 결합한 차세대 AI 융합 연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성훈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언어인지 AI 선도혁신센터 선태정을 맡아 고차원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과 A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인문학 기반 AI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의 학술지에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시는 등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시며 교육부 AI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AI와 인간 이해의 융합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오는 용어들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용어들이 난무하는데요. 오늘 이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그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성훈 교수님께 청해드릴 특별 강연은 인간의 언어와 두뇌 그리고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AI 시대 인간과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성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신 유럽 인문 아카데미 또 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어쩌면 AI라는 얘기가 어디나 심지어 주식 투자할 때도 AI가 빠질 수 없고 그죠, 반도체잖아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얘기하는 게 반도체의 이 시기 또 얘기를 하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반도체 계약학과가 서울대 공대보다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경쟁률이 더 높다. 이게 전부 우리 사회 전반에 모든 이슈 안에 AI가 빠짐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AI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걸 또 해내고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 또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강연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부나 여러 강의, 요즘 대학에서도 AI 들어간 학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마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 윤영식 이사님께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저의 학과 소속에 상당한 의구심과 그리고 의문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인문학자가 또 인문학의 측면에서 그동안 아마 공학 쪽에서 또 혹은 뭐 컴퓨터공학 교수가 하는 거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죠? 또 혹은 이걸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산업적인 가치나 이런 걸 얘기한 것도 뭐 큰 어색함이 없을 텐데 인문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좀 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인간과 AI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다분히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구와 그리고 어떻게 논문을 내고 또 연구 결과와 실적의 부분을 가지고 이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이런 자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같은 공부하는 또 연구자들이더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AI와 인간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되냐면 앞부분에 설명드릴 부분과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직접 맞닿아 있고요. 다음 세대,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을 보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이유가 인문학이 그러면 AI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혹은 거꾸로 AI를 위해서 인문학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로 오늘 전체적인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의문을 좀 불식시키셔야죠. 첫째 부분이 바로 제가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같은 건물에 제가 94년에 입학해서 32년 동안 그 건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독일도 심지어는 동문과의 도고학 박사거든요. 그럼 오늘 제가 강연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거 읽을 줄 아시죠? 좀 작긴 한데 독일어 읽을 줄 아시나요? 예, 이거 이히리베디히잖아요. 예, 그 베토벤의 유명한 가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마 뭐 이런 얘기 제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뭐 독일의 여러 가지 맥주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저도 물론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 뭔가 의문이 없을 텐데 이것과 AI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들으실 거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인문 아카데미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셨거나 또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 한국의 인문학을 우리가 특히 유럽 기반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학술 단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AI가 이 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AI를 하고 있느냐 이런 설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없으시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소개해 주신 4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현재 주임 교수고요. 서울대 인문대 안에 있는 인지과학과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문대 내에 인문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 이제 학생들 부전공 과목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기에 견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AI 연구원의 언어인지 선도혁신센터장을 맡아서 그동안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되시나요? 예,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렇게 연결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제가 하고 있는 분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문학 중에서도 독일 언어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과학 협동 과정에서는 인지과학을, 또 인문 데이터과학 연계 전공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고, 또 AI 연구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길과 이 부분을 하고 왔는지, 그리고 저의 연구의 부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떻게 인문학이 인공지능까지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저한테 이제 잘 제가 듣는 게 융합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또 인문학과 공학, 또 의학, 신경과학, 이 심리학을 뭔가
결합해 가서 뭔가를 융합해 가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들을 때 참 좋은 마음, 또 칭찬해 주시니까 좋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뭔가 저는 항상 제 뿌리를 버리고 새로운 것에 금세 지쳐서 이제 옛날 거는 도고동문 하도 재미없으니까 던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에 오해가 있을까봐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도고학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는 도고동문과에서 지금도 학생들을, 여기도 대학원생들이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먼저 이슈는 이제 도고학하고 인지과학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제가 했던 석사 논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고학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도고학 중에 화용론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간접 화행이라는 거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로 보실까요?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 될 것을 약속하지. 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간접 화행이라고 하거든요. 말로는 약속이지만 뭐죠? 위협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채업자가 돈 내일까지, 오늘까지 안 갚으면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 될 것을 약속하겠다. 이런 화행들을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딱 봐도 문맥과 상관없이 이상하죠. 예. 대중적으로.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거, 두 번째로 약속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유리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뭐 부모님이 약속하면서 애가 너 학원을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3개씩 다니게 내가 약속할게. 그럼 애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예. 근데 너 오늘 아이패드 사줄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나한테 유리해야 돼, 약속은. 근데 딱 봐도 제삿날이 되는 건 나의 유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볼 때 언어의 표현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좀이라는 말이 항상 좀이 들어가면 부탁이에요. 그렇죠? 좀 해줘. 뭐 좀 와. 또 그냥 좀 조용히 해. 얘기할 때. 좀이라는 부탁인데 질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보이는 거죠. 여기로부터 간접성 아는데 위에 거는 상당히 관습적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좀이 일부 의문문화가 결합되면 문맥과 상관없이 전부 다 부탁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닐 수도 있죠. 예, 실제로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말이 좀 짧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의미가 문맥이 없어도 아시잖아요. 뭐 문맥이 실제로 정해지면 더 확실하겠지만 없더라도 말이 짧다 이런 얘기가 보면 존댓말 써라, 요자 붙여라, 뭐 이해가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구가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이런 얘기하면 대화가 갑자기 상관없잖아요. 그때 이걸 통해서 말하는 의도는 뭐죠? 그 험담하는 사람이 뒤쪽에서 오니까 조심해라 라는 구정.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되는지 저희 좀 약간 부끄러운 모델이긴 한데요. 저런 과정들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 오늘은 제시 안 했으면 제가 좀 AS를 해가지고 요 뒤에 좀 버전업 시켰어요. 신경과학 기반으로. 근데 제가 전혀 모르던 시절에 했는데 나름 들었던 거는 독일 언어학을 너무 좋아해서 석사 때 정말 재미있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와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 고리가 된 거는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석사를 마치고 저 모델이 저는 그냥 그린 거예요. 뇌과학의 뇌자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제 나름대로의 4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이해되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실제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뇌과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스토리는 이게 2013년 연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석사학이 2003년이니까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유로이미지라는 데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됐던 연구인데요. 뇌과학을 넘어오면서 이제 fMRI라는 걸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대화가 있잖아요. A, B의 대화를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남 교수님이 학교에 오셨을까? 라는 질문을 주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대화가 A가 남 교수님 오셨니? 그랬더니 B가 주차장에 파란 자동차가 있어.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주어져서 남 교수님이 지금 학교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도 여기 보통 제가 이런 강연하면 좀
졸아서 그런지 한 3분의 2만 손 드는데 오늘 거의 다 드시네요. 예, 아주 집중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왔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남 교수님이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이분의 풀 네임이 뭔지, 또 그리고 이분의 차가 뭔지, 어디 사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이 학교에 왔는지. 아마도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차가 여기 있다는 거는 온 거다. 또 두 번째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이 차가 남 교수님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런 거를 언어학에서는 conversational implication라고 그래요. 대화 함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인간이 인간 간에 소통할 때 모든 정보를 다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힌트만 줘도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을 접하고 그 당시 2013년이 2011년 정도인데요. 보니까 제가 봐서는 너무 당연한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뇌과학이 이제 친대륙 개척과 같았어요. 그래서 뇌에 가서 내가 깃발 꽂으면 내 건 거예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안 꽂아서 꽂자. 그래서 꽂아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fMRI가 뭐 MRI 찍어보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거대한 자석 있잖아요. 이게 테슬라라고 지구도 이 하나의 자석인데 여기에 수천 배에 해당하는 자기장 단위를 테슬라로 부르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 3, 4테슬라, 뭐 좀 좋은 데는 7테슬라까지 일종의 해상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통해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부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조건이 크게 여기 보시면 1, 2, 3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어떨까요? 오셨어 했을 때는 이걸 뇌가 파악할 때 아무런 추론을 안 하겠죠. 3번부터 볼까요? 3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과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떤가요? 하나를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남 교수님 차가 주차장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남 교수님 차가 파란색이다라는 추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했던 과정은 저 세 개의 추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뇌에서 이러한 대화 함축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뇌에서 액티베이션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가정이었고요. 그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뇌 반응을 할 때 저 뇌 사진은 왼쪽에서 본 거고요. 저기 각 활성화된 부분들이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서로를 빼요. 왜냐하면 MRI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실험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들어가면 막 왜 했을까 후회도 되고 또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사놓은 주식이 궁금해서 주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건간을 빼버리면 내내 걱정하고 내내 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빼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 2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된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그 얘기는 뇌에서 저 빨갛게 된 부분들이 뭔가 이런 대화 함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빼니까 훨씬 빨개졌죠. 두 번째 그림 보이시죠? 저 영역들이 전부 활성화되면서 나타내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죠. 두 번과 세 번째를 뺐더니 저기 AMTG라고 뇌의 영역에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거든요. 쭉 보시면 여기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활성화된 차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영역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이런 대화 함축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팀이 같이 해서 밝혀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분에서 저의 첫 번째 확장의 부분은 바로 언어학을 인문학으로부터 바로 신경과학이 바로 이러한 언어 처리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인지과학과 이제 데이터 과학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로 쓰는 건 아까 MRI 연구도 했지만 뇌파라는 그 장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뇌파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 같은 걸로 이제 뭐 그림으로도 지금 뭐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시면 EEG라고 검색하시면 왼쪽 같이 이게 전선을 머리 위에 설치하는 것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뇌에는요 그 1000억 개가 넘는 뉴런들이 있고요. 그 뉴런이 각각의 세포가 서로 연결된 시냅스라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가 흘러요. 쉽게 얘기하면 뇌세포가 하나 생각을 하면 알카라인 건전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1000억 개가 넘는 뉴런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일을 하면 알카라인 건전지가 쉽게 얘기하면 몇만 개가 동시에 직렬로 연결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저기 머리 보실 때 전극이 두피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뇌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하는 연구, 그게 저희 랩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제가 데이터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여기에로부터 모을 수 있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들의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과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저렇게 알라브 스포츠라는 말을 들을 때 뇌파를 찍고 그 뇌파로부터 이제 데이터, 뉴럴 디코더라고 하는데요. 저의 뇌파를 이제 우리 측정해서 그 뇌파로부터 이 사람이 본 I love 스포츠를 산출하도록 만드는 모델.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뇌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현재 어떤 신경 상태,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로 들어가서 그 부분의 연구들을 지금도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더 직접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그럼 제가 또 인문학이 인공지능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언어학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전문적이신 분들은 LLM. 제가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식 방송에서도 LLM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사실 GPT 여러분 잘 쓰시잖아요. 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클로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지금 제미나이하고 GPT죠. 얘네들이 전부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근데 AI 얘기할 때 GPT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AI 얘기하면서 요즘 모든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부 다 LLM 만드는 거 관련된 산업이잖아요. 이게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언어예요. 얘는 모든 학습을 다 언어로 했고 언어 모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언어학하고 인공지능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서 제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저희가 했던 최근의 연구들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차원을 한번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LLM을. 그럼 인간만큼 진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만약에 못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학습을 시켜서 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의 연구를 했고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간접화행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제가 처음에 연구를 석사로 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간접 발화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만약에 LLM이 알아들을 수 있다. AI가 그걸 캐치하고 있다면 언어 능력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원한 물 좀 줄까? 했을 때 B가 너무 더워. 의도가 뭘까요? 단순 대답이 아니라 요구죠. 물 달라는. 그래서 이거를 언어 모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거는 연구 논문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해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이 있어요. GPT, 클로드 들어보셨죠? 클로드 모델, 저희가 미스트랄 또 다른 모델도 쭉 테스트를 했고 맨 아래는 이제 대학생들 한 50여 명에게도 동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더 지금 AI보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요즘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인간이 좀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 기뻤는데 어쨌든 아래는 이제 인간의 스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클로드가 87% 정도 이상 맞추고 있죠. 그 당시에도 이게 작년의 데이터인데 인간은 거의 근접하지만 인간보다는 낮은.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제가 확장을 했던 거는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을 인문학적인 언어학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고리가 될 텐데 그럼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더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들여다본 건 저는 이제 인지과학을 하면서 뇌를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뇌세포와 뇌에서 아까 얘기했던 뉴런과 시내스의 결합을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인공신경망이거든요. 오른쪽이 우리 인간의 뇌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인공의 뉴럴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뭐 저도 뭐 공학적으로 100% 그걸 잘 아는 것은 아닌데 AI에 겨울이 있었어요. 그동안 오면서 인공지능이 될 법하다가 안 되고 안 되다가 요즘에 사실 GPT를 대변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그 전에 어떤 부분에는 딥러닝의 모델인데 이 모델이 사실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인간과 유사한 신경망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게 공학적으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걸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신경망을 들여다봤는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 이런 견해 저런 게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바라봤을 때 인간의 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의 원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그러면 인간의 뇌와 프로세싱과 인공지능 프로세싱이 가장 아래 단계에서 같다면 그럼 이 부분에서 접점이 되는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뇌와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대변하는 AI의 뇌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는 연구들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AI 연구원과에서 대학 중점 연구소 과제인데 이 과제는 쉽게 얘기하면 체화 지능을 만드는 그런 과제입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사실 GPT가 뭐 인간은 머리만 있는 거잖아요. 브레인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과제가 지금 3년째 지나서 4년째로 들어왔는데 3년 전에는 피지컬 AI라는 게 아주 뭔가 핫했습니다. 예, 뭐 새로운 뭐 이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핫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됐죠. 여러분 자주 들어보시잖아요.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까이에 오죠. 그래서 이 연구에 들어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인공지능은 뇌만 있고 그리고 인간은 우리 뇌와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제가 참여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는 거 보니 인간의 이런 체화된 인지, 즉 우리의 오감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학습하고 처리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이식하는 그리고 같이 해서 연구하는 방향들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AI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 특히 감정이나 추상 개념들을 인간에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통해서 학습을 간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인간은 사실은 어떤 해피하다 할 때 이것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안아주는 그 안아줌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드린 것처럼 뭐 아이한테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그거에 대한 받았을 때 그 시각적인 아이패드의 모양 그리고 그때의 기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행복과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에게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접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1, 4년도에서는 인간 연구를 했고 지금은 이걸 이제 그 EEG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아가서는 좀 인공지능과 직접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생각해 보시면 일단 저에 대한 불신이 좀 사라지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인문학이 어떻게 인공지능까지 가는 여러 길들이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에 저의 안에서는 전혀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의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 앞으로 잠시 또 남은 시간 들려드릴 얘기들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인간의 편에서 바라보고 그동안 공학적인 차원에서 너무 기술에 밀려가는 거죠. 그리고 좀 무섭죠.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휴머노이드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일자리들 다 뺏어가고 그리고 당장 그 인공지능 때문에 날아가는 일자리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뭔가 기술로부터 우리가 밀려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쩌면 인문학에 대한 도전인데 인문학이 과거에는 말로 이야기로 끝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문학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인문학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얘기를 나머지 시간에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 AI 얘기 좀 해보죠.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상식 한 가지만 좀 AI가 뭐냐? 근데 AI를 많이 얘기하면서 AI를 의외로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어보신 게 머신러닝 들어보셨죠? 기계학습, AI, 또 딥러닝. 또 이런 얘기, 빅데이터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많이 헷갈리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는 사실 사고하는 컴퓨터예요. 근데 뭐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냐? 안 했습니다. 곧 설명을 드릴 거고 옛날에 컴퓨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AI는 사고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머신러닝이 뭐냐? AI가 가능케 한 바로 기술이에요. 바로 학습이죠.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의 AI가 탄생했고요. 딥러닝은 뭐냐? AI의 방문 일종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그걸 자세하게 할 시간이 아니라서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머신러닝이 바로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 첫 사건이 알파고였죠.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엄청나게 학습을 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 뭐냐? 월마트에서 이제 처음 이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요. 그 전표를 딱 보니까 전표를 계속 월마트에서 이제 보니까 맥주하고 아기 기저귀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수만 장의 어떤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분유에다가 맥주를 타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했더니 보니까 이걸 사는 사람들을 알아낸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냐? 신혼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넓으니까 차로 그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 남편이 같이 따라와서 남편이 오늘 미식축구 보면서 먹을 맥주를 샀고 아내는 아기 기저귀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맥주에 기저귀가 찍힌 전표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신혼부부가 이걸 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기계 학습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하고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규칙을 주고 데이터를 주면 해답을 하게 됐어요. 계산기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만큼을 뒤에 수를 더해라. 이런 규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4 하면 그 규칙에 따라서 8을 산출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던 거예요. 전통적 컴퓨터가. 근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와 대답을 주고 규칙을 알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금 예에서 얘기하면 2하고 4에다 x가 있었는데 이게 8이 됐다면 주고 뭐냐? 앞의 수를 뒤의 수만큼 더해라라는 것을 횟수만큼 더하라는 것을 알아내도록 만드는 거죠. 뭐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실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수학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원의 면적이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죠. 근데 머신러닝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 원에다가 우리가 크기를 알고 있는 점을 계속 찍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찍어가지고 면적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개수로 계산해요. 차이를 아시겠죠? 규칙이 아니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저기 제가 이상한 기호를 나타냈잖아요. 자, 데이터가 있어요. 4에다가 저 기호 5는 16이에요. 두 번째, 7에다가 3을 했는데 14. 9에다가 저 기호 연산했더니 11은 90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 규칙이 뭘까요? 지금 머신러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어떤 규칙일까요? 이 규칙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죠. 이 규칙이에요. 앞에서 두 식을 곱한 다음에 앞에 수를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과정이 머신러닝이에요.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학습은 이거예요. 이 기호를 알려줘요. 그리고 4하고 5는 얼마냐? 그럼 얼마일까요? 16이라는 거 우리가 하는 식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었던 거죠. 근데 머신러닝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데이터를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거냐? 얘가 신호가 뭐냐? 얘를 알아낼 때까지 앞에 수 곱하기 뒤수 빼기 A가 나올 때까지 학습시키는 거예요. 할 때까지. 그래서 컴퓨터는 안 쉬잖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얘기했을 때 전력이 엄청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전력망을 늘려야 되고 이런 이유가 될 때까지 계산시키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그때까지 저게 나올 때까지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과 AI 학습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엄청나게 하는 애들이 LLM이에요.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 우리나라도 지금 소버린 AI라고 그래서 지금 4개 업체가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고 얘가 이제 몸을 갖게 된 게 피지컬 AI죠. 로봇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지금 이 LLM이 달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휴머노이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AI가 사실 우리의 이 얘기는 정말 제가 아니라 더 많이 들으셨겠죠. 우리 인간의 사회 여러 전반에 아주 직접적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책이 많았어요. 좀 미래서죠. 이런 날이 올 거야.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 뭐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서 스타워즈 크론 막 재생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런 때가 올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왔어요. 예, 이제는 왔죠.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현대차가 특히 이런 걸 뭐 몇 년 안에 전 생산 라인 로봇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 같으면 크론들이 이제 쉽게 일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뭐 몇 가지만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자리죠. 가장 핫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입한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우리 허락 없이 한 대도 못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시권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로봇 가격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제 생각에 가정용 로봇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자리냐? 결국은 지금 생산 라인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대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한 일들에 소위 뭐 요즘 뭐 이런 뭐 제빵 기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산업 현장에서 재해나 사고 있는 뭐 소방관 뭐 우리 위험한 일에는 당연히 먼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의 직업은 싹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업무에 AI 전면 도입한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 새롭게 정의가 돼요. AI랑 더불어 뭔가를 하고 있는 이걸 해야만 하는 거죠. 기업에서 평가를 AI 토큰에 대한 숫자 혹은 토큰을 쓸만한 대비의 산출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면 내가 안 쓸 수 없는 세상에 오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H2A라고 휴머니 에이전트 AI에게 뭔가를 프롬프트라고 대변되는 것들 잘 짜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점점 얘기가 되는 게 A2A거든요. 뭐냐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인데 AI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여러 기업에서 이런 플랫폼을 지금도 만들고 이미 구현을 했는데 한 부서가 사람 한 명의 AI인 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이런 데서 신입사원 뽑는다 그러면 인공지능끼리 다 얘네들이 면접 보고 다 평가한 다음에 한 사람이 픽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당장 10명 있던 부서가 한 명만 남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A2H가 될지도 몰라요. 에이전트가 인간에게 이제 AI가 결정하고 인간이 일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한 일들, 제가 생각하는 건 하위당으로 대체될 거고요. 우리 사회로 보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직들이겠죠. 아무래도 정규직은 못 되니까 일단 저는 이 순서대로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생길까요? 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의 부분은 그렇고요. 교육, 제가 이제 교육계에 몸담고 있지만 교육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당장 대체할 것들은 단순 지식 정보,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거의 그런 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의 교수들도 단순한 지식들은 GPT가 다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강의로 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단순 학습, 외국에서도 뭐 발음 교육이나 이런 것들 사실 뭐 지금 제미나이나 이런 영어나 뭐 이런 언어들 잘하잖아요, 이미. 그리고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교육도 사라지고 또 이제 쓰기, 읽기가 아주 직격탄이죠. 특히 쓰기. 예, 다 써주잖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는 분별할 자신은 없어요. 그 실제로 학생들이 쓴 거를 여러 가지로 뭐 물어볼 줄 몰라도 단순히 봤을 때 이게 인간이 쓴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쓰기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얘기 하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논문 한 편 읽을 때 이제는 다 툭 던져놓고 요약해 달라면 되는데 그거를 안 읽고 읽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과 또 깊이 사고를 안 하는 거죠. 예, 뭐 생각을 할 필요가 다 정리해 주는데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받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떤 교육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교사와 학생 또 학생의 소통이 점점 사라지겠죠. 선생님한테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받아갈 거고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어서 제가 생각을 하면 이 교육의 전 세대 연령에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기 돌봐주는 휴머노이드가 제일 잘 팔릴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맞벌이 부부인데 지금 아기가 아프거나 뭐 아기 했을 때 아기 맡기다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한 2천만 원 이하 선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CCTV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눈이 있으니까 실시간 관찰 가능하고 얘 데리고 놀아주고 병원 데려주면 안 살까요? 당연히 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아기는 태어나서 인간 손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있는 일상을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길러질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학교에서 어떨까요? AI 티처들이 지금처럼 GPT 쓰냐 마냐가 아니라 학교에 휴머노이드들이 가서 가르칠 거예요. 반가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국어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많이 하는데 당장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면 그런 애들은 그 부분의 교사들 없이 휴머노이드 대체되겠죠. 교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제 자리도 뭐 옛날에도 한 10년 전에도 가장 잘리는 영순위가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들이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데 지금 필요 없잖아요. GPT로 다 물어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 전반에서 전체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가 뭐냐 대체? 예,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어느 정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 정의가 뭐냐는 거죠. 옛날에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 모델이 다 해주는 상황에서 애들이 뭘 배워야 되는가? 학생이 뭔가? 이제 둘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러면 안 되죠. 학교 현장에서 제가 좀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GPT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보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들도 GPT 쓰고 선생님도 쓰면 그럼 누가 학생이고 누가 교사가 되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일인데 현실이 되면서 교육의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는 거죠. 이제 국방은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저 옆에 뉴스 보면 제가 그 신문에 스크랩한 건데 우크라이나 현장에 실제로 정찰 로봇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우려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우려했던 사태인데 사실은 전장에서 AI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 전쟁 보면 뭐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암살하는데 AI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정당화돼 버렸어요. 두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기술에 대한 당장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드론 말고는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개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가 된다 안 된다라는 잠시의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AI 무기 역량이 국방력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산업체 아는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탱크들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걸 쏟아놓고 있어요. 현재 방산업체들이.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도 있고 우리가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AI로 가장 발달한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쓰고 저도 동의해요. 방어용으로 최소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런 거 없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져올
어쩌면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그냥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AI는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가 만들 수 있어요. 자원이 무한하다. 그리고 자원만 있다면 인간이 뭔가 로봇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도 그런 데서 자동차 라인도 보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로봇이 투입되면 로봇은 쉬질 않잖아요. 1년 360 계속 만들고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 병사가 또 만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 전쟁은 뭐냐면 자원 전쟁이 될 거예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주요 부품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로봇 병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고, 만약에 그게 부족한 나라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다행이다 싶은 면도 있지만, 그게 다행인가? 이게 잘못하면 인류가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일로 우리가 이제 위협받을 수 있죠. 그게 한순간에 오작동이 되면 모든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통제가 안 될 때 그거는 터미네이터 영화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로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한번 얘기 들으셨는데 클로드를 미국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저는 예측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GPT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모델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못 따라가고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왜 돈을 투입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떤 유엔이라는 국제 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제했을 때 우리가 못 쓰게 되면, 만약 우리 무기 체계가 전부 그런 현재 상업 모델, LLM 나와 있는 외국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의 국방이나 금융이나 여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클로드 못 쓰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저도 그때 마침 쓰고 있었는데 어떤 이상인지 일반적인 것도 약간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특정 국가의 독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독파워라고 말하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존,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만큼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AI 시대를 얘기했는데, 사실 좀 근원적인 문제들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세 가지에만 드렸지만 뭐 시간이 있다면 전 방위에 걸쳐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AI가 피지컬 AI를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GPT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제가 몇 년 뒤에는 여기에 가정용 휴머노이드들이 강연장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 데리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길도 알려주고 물건도 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들면 나 업어주기까지 하면 안 데리고, 여기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강연할 때 여기에 로봇은 어디에 주차장에 로봇 대기석부터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인간, 우리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우리가 경험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경험하게 됐어요. 뭐냐면 인간이 인간과 만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면서 이것도 오늘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커넥티드 아일랜드가 됐거든요. 뭐냐면 사실 섬이 된 건데 사실 못 만나는 상태잖아요. 그 통해. 근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보다는 SNS하고 그리고 이런 건 훨씬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SNS를 하면서 우리는 연결돼 있다고 착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혼자 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보다 자살률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건 혼자 있기 때문이잖아요. 혼자 있고 그러면 SNS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로 다 연결됐으면 자살률이 떨어져야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웬만해서는 보도도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이런 일이 있어. 왜냐하면 너무 일상인 거죠. 이게 10대들도 심각해요. 학교에서 지금 교사들은 진짜 트라우마 있는 교사들이 많아요.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커넥티드 아일랜드거든요. 사람들이 섬인 줄 몰라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혼자 있으면 죽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제 나이 세대가 제일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50대가. 예, 그래서 참 내가 힘든 삶을 나 혼자 살고 있구나 생각을 가만 보니까 나도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잘 모르셨죠? 10대, 20대가 높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는 50대예요. 50대가 참 인생 살기 힘들거든요. 네. 뭐 집에 퇴근하면 반겨주는 건 반려견밖에 없고 아무도 안 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사실 이런 착각이 왔는데 AI가 오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LLM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에 무한 접근을 하잖아요. 이게 가져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필요성 자체를 옛날에 뭐 병원에 가거나 뭐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치과가 어디가 낫냐. 근데 요즘 절대 안 물어보죠. 물어볼 이유가 없죠. 더 GPT로 뭐 하여튼 재미나 물어보면 쫙 뽑아주잖아요. 그 평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무한히 정보에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인간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자연적인 정당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관계가 갈수록 상실되죠.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을 때 친구들이 과거보다 늘어났냐 아니냐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이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는 더 당연한 속에서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꼭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경계하는 부분이 피지컬 AI의 일상화거든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은 베이비시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휴머노드와 같이 자란 애는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이런 릴레이션십 자체가 저는 수도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는 하지만 유사한 인간관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걸로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 충족되는 거죠. 그게 전 연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육아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AI를 키우는 기쁨, 그리고 그렇게 설계된 AI가 있다면 굳이 내가 출산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육아인가 하면 지금은 아니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정당화 세대로 흘러간다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분은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도 맞다 생각하시면 좀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들은 AI 아기를 키우는 거를 육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이런 수도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정당화되는 세계가 왔을 때 그때 인간은 뭔가 질문하게 될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상실과 단절의 시대가 올 거예요. 관계를 착각하기 시작하면 인간과 인간은 철저하게 단절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존재가 점점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나 뭐 외로운 늑대, 뭐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죠.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실제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이런 영화에서처럼 인간이 반쯤 사라져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현실화될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주체들을 혼돈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가장 위험한 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또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진지한 질문, 인간이 뭐냐, 휴머니티에 대한 질문의 시대가.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철학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언어학과 그리고 인공지능과 신경과학 하나지만 갈수록 저한테 질문을 들어오면 인간이 뭐냐, 인간만의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전 영역에서. 그랬을 때 인간의 이 감수성이라는 부분, 그럼 이것들 또 혹은 인간의 직관, 실제로 학습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들,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이런 이성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았던 세계들이 어쩌면 인간만의 것으로 마지막 남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와 생각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 하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인문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표현했는데 H2H가 옛날에 당연했던 거예요. 휴먼이 휴먼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과거가 이제는 아주 유니크하고 인간과 인간이 뭐 대학에서도 팀플을 하는 게 이제 갈수록 보면 저도 시켜보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GPT를 싹 찾아보고 모여서 하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공동 작업 시켜놓으면 침묵이 흘러요. 애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 GPT랑 얘기하고 결과를 가져서 서머리하는 차원. 이제 좀 더 머리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머리도 이제 언어 모델한테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인간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결국 인간과 AI의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가능과 허용의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AI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 부분 속이 뭐냐면 AI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단순 논리 안에서 거기에 가능과 허용이라는 것이 좀 특히 우리말로는 더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AI가 특히 보면 AI 기술 얘기할 때 우리가 개발과 어떻게 활용하고 얘를 어떻게 통제하고 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이슈가 항상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네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AI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네 번째죠.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AI를 연구하는 사람 반드시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거는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인간이 종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AI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을 만약에 어느 국가 또 어느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SF 영화의 것처럼 인류의 적들이 있잖아요. 인류의 적들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뭐 휴먼 센터드 AI는 많은 경우들, 뭐 서울대학하고 케네기 멜론 대학이 지금 맺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타이틀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부분이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중심으로 개발 단계부터 활용하고 이걸 통제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뭐 많은 강의도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야기로만 또 혹은 이론적으로 또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결국 휴먼이 중심되는 AI 연구가 뭔가 결국 인간 중심의 AI 개발입니다. AI를 인간의 출발, 물론 인간을 위해서 공학자들이 개발하고 하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뭐 군사력의 문제나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도입되는 문제나 이게 정말 인간을 위하는 것이냐 할 때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실 거예요. 저는 개발 단계부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해피할 수 있는 AI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또 AI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개발 단계에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쪽에 우리가 공학적인 애들 속에서 휴먼 인더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바로 인간만의 역할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많은 인문학자들에게 뭐 제가 함께하는 철학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인문학에 더 깊이 있는 부분들에 있는 여러 분야의 그 각각의 도메인의 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LLM을 개발하는 거고요. 언어 모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를 인간의 인지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포함되는 AI의 특히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의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은 이제 LLM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GPT 써보시지만 GPT는 난 몰라요.
근데 알게 되죠. 어떻게 알죠? 열심히 쓰시다 보면 요즘 갑자기 난데없이 내 이름을 거의 부르잖아요, GPT가. 예, 어제 하셨던 그 보고서 내용으로 작성해 드릴까요? 뭐 이게 나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심지어 제 논문도 알아서 찾아줄 정도로 서울대학교 이성원 교수님 버전으로 바꿔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걸 안다고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봐요.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을 내가 쓴 지금까지 질문들, 그것들, 이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얘가 학습하고 계속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오픈 AI나 이런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어디까지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무한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시당초에 나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나의 정보를 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관계하듯이 결국 LLM이라는 부분들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이걸 개인화된 LLM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 머스크도 사실 여기 뉴럴링크라고 해서 칩을 심어서 직접 학습시키는 것도 지도하고 있는데, 저도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서로 같이 함께 발전해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냥 간단히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실 때 GPT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GPT, 제미나이, 클로드, 또 예를 들면 클로바 X, 이거를 혼합해서 얘네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GPT만 쓰는 게 여러 가지 쓰니까 이걸 에이전틱 AI 쓰시고요,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데 심지어 2만 개 이상의 모델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최근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막 우주에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거 무관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 상상해 보실 때도 GPT 하나 돌리는 거를 2만 개의 GPT가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스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이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열을 올린 이유가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얘기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개인 특화 언어 모델인데요. 이 언어 모델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좀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다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솔루션에서 앞으로도 전 계속 관심을,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뭐 양자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암호화 기술을 또 뭐 서울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잘 아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언어 사용자거든요. 여기에 인지심리, 사회문화, 개인의 여러, 아까 로그 데이터, 아까 뭐 GPT 언어 모델 쓸수록 쌓이는 것들 다 모으고, 또 우리가 이제 인지신경 데이터도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매일매일 모으는 신경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지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모으고, 얘를 이제 언어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물론 내가 통제하는 사에서 내가 열어주는 만큼의 부분을 언어 모델이 알고 상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클라우드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컬 컴퓨터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점점 아마도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고 해나가면 스마트폰 안에 이 LLM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는 GPT가 있는 거죠, 집에. 그러면 내 정보는 어디로도 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델을 계속 설계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여기 렉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하는 걸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 연령층에서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외국에서 한국, 요즘 한류 붐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의 특화돼 만드는, 그래서 여기는 여기죠. 이 영 어덜트후드 영역에서 이런 AI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저희가 지금 컨택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하고 호주 퀸즐랜드 대학, 그다음에 뭐 하와이에도 저희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데서 일단 한국어 서비스를 이제 AI 티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구현해내고 각각의 학습자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의 부분은 이제 인간의 인지 중심으로 가보자. 그래서 일단 인간의 인지를 AI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AI BCI라는 개념으로 진행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뇌의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뇌파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 능력을 이제 토픽 시험인데요. 이런 한국어에 대한 뇌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몇 급인지를 추정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의 어떤 테스트 시험, 언어 능력 시험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의 브레인의 상황, 학습된 정도를 알아내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있는 이런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던 개인 특화 모델이 오늘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아침에 오늘 왠지 그런 공부하는 학생 특히 보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닐 때가 있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닐 때. 이걸 만약에 나를 도와주는 AI 티처가 알아요. 딱 뇌 오늘 캡을 썼더니 오늘 집중력이 20%밖에 안 돼. 그럼 여기에 정도에 맞춰서 학습시키고 오늘 한 90% 넘어가. 그러면 좀 많이 주고 이런 걸 탄력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AI 모델을 구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어 모델이 나에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언어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어 모델이 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인간에 대한 탐구와 연구인데요. 제가 뇌과학을 하면서 이 AI 시대에 되면서 아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연구의 집중이 다 인공지능에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탐구가 끝난 게 아닌데 사실 인지과학이 뭐 제가 공부하게 됐던 2000년대 한 초반 이때 이제 붐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인공지능에 밀려서 지금은 확 사그러드는 상황. 마치 인간이 착각하는 게 이런 데이터로 인간의 뇌를 다 파악했다는 큰 차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뉴런 숫자도 1000억 개가 넘고 얘네들이 1000개 이상의 결합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체계가 뭐 단순히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능력을 다 알아낸 것도 아니고 더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인간이 하고 있는 정말 인간만의 능력을 계속 알아내고 그 영역을 AI가 쫓아와야 되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인간이 이걸 포기하고 AI가 해주는 만큼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시터에서 키워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안아주는 촉각이라든지 엄마의 따뜻한 미소나 소리는 없이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고 그 수준, 그냥 휴머노이드에 길려지는 게 인간의 어떤 유아라는 레벨로 만족해지는 시간, 세상. 이거는 결국은 인간이 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먼에 대한 인지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크게 이제 인간 인지하고 그 부분, 그래서 체화 인지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언어 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어 특화된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연구해가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울러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에이전팅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저희 생각에 이제 저희 멀티턴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아까처럼 뭐 우리가 상황이 있을 때 시원한 물 좀 줄까 할 때 너무 더워 하면 이게 뭐냐? 이건 요구야. 이런 식으로 레이블리라고 불러요. 답을.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도 없이 주고 이거를 요구라는 걸 알 때까지 학습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시거나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냐 할 때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연아 물 좀 줄까? 했더니 너무 덥네 했을 때 이 너무 덥네가 요구야. 저도 우리 애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애들을 진짜 언어 학습 어떻게 시켰냐? 그리고 의도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몰라요. 사실 모르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의도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게 한 2돌, 3돌, 4돌 가면서 점점 되고 한 사춘기 정도까지 평생 근데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14세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선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 얘가 어느 순간 어떻게 몰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았느냐? 엄마 아빠의 대화죠. 그죠? 저는 저희 아이가 사실 돌 때부터 독일에서 제가 한 4년, 3년 반 동안 한국어 인풋은 저와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 독일에 뭐 한글 학교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러면 지금도 언어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의도를 알았겠냐? 엄마 아빠의 대화잖아요. 근데 언어 모델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고 단편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멀티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대화를 언어 모델에게 싣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사실은 소버린 AI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GPT 정도 돼야 우리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빠른 식으로 과거 같은 학습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 10만 개 데이터로 학습을 했다면 이제 10,000개 가지고 10만 개 10배 효과를 어떻게 낼 건가. 저희 기대는 이런 멀티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인간이 학습처럼 주변에서 나오는 대화들과 그리고 일상의 같은 대화쌍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고 언어 모델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에이전틱 AI, 페르소나라고 해서 에이전트들끼리 이걸 하도록 시나리오 산출하는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를 이제 화용론 전문가들 저희 랩에도 여러분 계시고 이런 의도 파악에 대한 상위급 레벨 인간 이벨루에이터들이 평가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만나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완성되면 우리 소버린 AI들을 훨씬 더 빠르게 똑똑하게 만드는 일에 투입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인데 중요한 건 인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 막대하게 그냥 자동 산출시켰어요. 아니면 크롤링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온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 끌어다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애기로 따지면 정말 명문 유치원을 다니게 하는 거죠. 명문 어린이집에서 정말 양질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애기가 정말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 역할을 AI끼리 아니라 거기에 인간 전문가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분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 모델들이 있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고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도 저희 기술력으로 중간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저희 독자적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 해나가면서 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몰 LLM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몰은 능력이 스몰하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로컬 컴퓨터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크기로 우리가 만들고 그걸 완전히 개인화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쪽에 좀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에이전틱 AI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체 부분인데요. 위에 유저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중간에 보시면 여기 그 에이전트들은 그림 보이시죠? 거기 각각의 예를 들면 뭐 LG 엑사온 모델 아니면 업스테이지 솔라라든지 얘네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장을 어떤 걸 고쳐줘 했을 때 어떤 모델은 단어를 보고 어떤 문법을 보고 어떤 문체를 보고 얘네들이 거기서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또 이걸 다 한 다음에는 실제로 전체적인 것들을 슈퍼바이저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가 보고 있다가 잘했으면 통과 아니면 니네 다시 해. 그래서 에이전트는 또 일시키고 해서 결론적인 것들을 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우리가 단순히 질문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성된 멀티 에이전트들이 훨씬 더 한국어에 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한국어 강사가 왼쪽에 보면서 메타 감독자로서 있는 겁니다. 전 과정을. 그래서 AI의 가장 큰 문제가 왜 그런 답변을 내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랭그래프라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게 기술이 점점 그런 부분도 발달해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어 전문 교육자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개입하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때로는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도 이런 로우 레벨에 있는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멀티 에이전트들이 감당하고 또 보고 1대1 회화 연습이나 아니면 또 더 이상의
외국어를 학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휴먼 티처가 관여하면서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된 게 아니라 아예 이런 만약에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AI 모델이다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휴먼 인 더 루프 모델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국인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을 교육 플랫폼을 서비스한다면 그때 얼마만큼의 한국인 교사를 고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한국인 교사도 이 AI 모델을 알고 있어야죠.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알면서 같이 발전시키고 또 그 교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클로드가 문법을 체크해 줬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얘를 다른 모델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AI 안에서 더 큰 걸 산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어떤 이피시언시가 이걸로 인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인간이 또 혹은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안 써야 된다. 이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생산성과 효율을 할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은 한국어 교육이지만 이게 실제로 교육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업에서도 그럼 만약에 생산 라인을 휴머를 다 대체한다면 인간이 뭘 할 거냐 그것을 들여온다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구상이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노동계에서는 아마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 이쪽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단순히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대안을 통해서 같이 발전할 때가 돼야 사실은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문제들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랩은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모든 걸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 설비와 시설들이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급 연구원들이 지금 한 13명 정도 그리고 이제 박사급 4명 그리고 같이 코옥하고 있는 4명의 교수들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아마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아마 핵심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가장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어쩌면 유튜브로 보고 계신 다른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인문학자들이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모델 이제 조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AI 개발과 활용과 거버넌스가 어떤 문제인지 어느 정도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던졌던 4가지 질문에서 결국 인문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 저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문학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질문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전 중요한 게 AI를 얘기할 때 AI를 모르면 사실 대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AI 개발을 하고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뛰어든 이유도 결국 AI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가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인문학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개발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단계에서부터 분명한 목표와 우리가 정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AI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인문학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공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요즘 문과도 없어졌지만 제가 아주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은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문학자들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한다면 AI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고 주도하는 부분에서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이제 AI를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뭘 할 수 없을까? 그거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아까 제가 했던 그 테스트도 GPT 3.5 버전은 엄청나게 못했는데 4로 가니까 잘하기 시작하고 5 가니까 더 엄청나게 잘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AI가 할 수 없던 갈수록 점점점 잘하게 됐는데 제가 가진 믿음은 인간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금 이대로 계속 있으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대로 인간이 디그레이딩 되면,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따라잡힐 거예요. 그리고 AI와 인간의 차이가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할 것, 특히 인문학이 할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창출해야 되고, 그래야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은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어느 분야가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공학이라는 데서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뭔가를 산출해야 되는, 결과를 내야 되는 분야가 할 게 아니라 인문학이 할 수 있는 분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허용의 부분에서 저도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AI를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수업에서 어디까지 생성형 AI를 쓸 수 있고, 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단순히 쓸 수 있다 없다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서 해야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 수업을 했고 다음 학기 할 때는 또 애들 달라질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AI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핀포인트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단순히 GPT 써도 돼? 안 돼? 보고서 쓸 때 GPT 쓰지 마, 아니면 써, 이게 아닌 거죠. 만약 보고서 쓸 때 어디까지 이걸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디까지를 써서 내야 되는지, 또 이걸 학생 스스로 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고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가이드라인을 찾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됐고요.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사실은 과학 철학이나 그쪽에 있는 영역의 교수님들이, 또 학자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죠. 인간이 결국 AI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특히 AI는 책임을 못 지잖아요. 저도 살인 무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실제로 인간은 사실은 살인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실제로 AI가 어떤 살인 병기의 킬러가 죽였을 때 우리가 그 휴머노이드 처벌을 폐기? 어떤 처벌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AI의 킬러는 책임이라는 소지가 없어요. 이런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기에 대한 수신을 굽힐 조금의 여지도 없는데요.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AI를 쓰면 안 됩니다. 분명한 책임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들어올 때 문제잖아요.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현재는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자율주행들이 계속 운전대를 잡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구조인데, 이런 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책임 소재가 분명한 기술에만 써야 되지, 아닌 경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예지만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누가 제시할 수 있느냐? 저는 인문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부분에서 분명한 것들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 부분에서 인간이 아래로 하향 평준화되는 일을 막아야죠.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시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큰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이야기하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보다 정말 좋아진 거는, 비록 저처럼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아닌 분들도 생각을 가지면 사실 언어 모델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와 이런 것들이, 담론이 어느 학자들 또 혹은 그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약간 좀 긴 시간이었는데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훈 교수님 아주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이성훈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손 들으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질문하실 분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그 서로의 생각을 잘 모를 때가 더 많은데 오늘 특강을 통해 선생님의 계획과 이런 관점들을 더 잘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답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인간다움에 대해서 선생님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를 듣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그 인간의 직관이나 혹은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도 이제 갖춰지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각기관을 실제로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스키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예시들을 많이 늘림으로써 그런 직관을 갖도록 하는 그런 AI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언어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인지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촘스키안의 유니버셜 그래머 이런 블랙박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건 아까 그 개인 맞춤형 AI 티처 관련해서 그 인간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지식 전달 매개체로서 이제 그게 끝났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모델링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그런 건데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선생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AI 티처에서는 다소 인간의 아웃풋에 좀 리스폰스하는 그런 형식의 AI 티처인데 선생님께서 구상하시는 거에 어떤 그 AI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여서 끌고 오게 하는 약간 플립드 러닝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식의 AI 티처는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것도 두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언어라는 게 뭐 제가 언어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공지능이 이제 그러니까 AI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AGI를 갖게 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지능, 인간의 수많은 지능이 갖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게 언어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단순히 정보를 산출하고 또 각각의 내용을 인출해 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처리 이런 차원의 이상인 거죠. 뭐 그냥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정말로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사람에게 친구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물론 인공지능의 한마디도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됐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뭐 가까운 분들도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GPT로부터 위로받고 자기가 했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좀 그 슬픈 일이죠. 세상에 참 정말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반박이 가능해요. 훨씬 언어 모델이 인간보다 위로가 된다. 근데 그분의 삶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건 반려견밖에 없는 삶과 비슷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언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상당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전혀 난데없는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친구가 나를 욕했는데 막 위로가 된다든지,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또 때로는 정말 진짜 위에서 하는 말인데 거의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주 상처가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걸 가져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언어 모델이나 이런 걸로 일반화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어떨 때 보면 약간의 좀 발터 베냐민이 옛날에 이 기술 복지 시대를 얘기할 때 사진이 옛날에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면서 그림에서 사진을 넘어갈 때 이 어떤 아우라라는 게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우라 같은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인간의 아우라를 대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이게 좀 믿음에 가까운 영역이 되는데 언어학자로서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인간이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훨씬 더 문학 작품도 훨씬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AI가 이제 문학을 쓴다. 그래서 뭐 심사자들이 심사했는데 3등 했다. 뭐 이런 거에 놀랄 게 아니고 그렇게 못하도록 문학이 더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아까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그분에 개입하는 어떤 AI 티처에 대한 부분은 이거의 관리 주체가 전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어떠한 시스템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부분을 AI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 때로는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 쓴다면 에이전트를 뭘 쓸지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의 아웃풋들을 중간중간 모니터링해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인간이 하고 또 뿐만 아니라 AI와 이제 러너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의 피드백이나 확인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 학원이 하는 역할들 학원 선생님들이 참 큰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정교육에서 영역에서 어쩔 때 보면 학원 선생님이 막 담임 선생님한테 막 시험 문제에서 항의하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서 가르친 거하고 다르게 중간고사를 냈다 뭐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런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인간이 AI 시스템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인간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대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올해 제가 강연을 하면서 AI 관련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예술 지능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외부, 내부적, 총체적 통합하는 문화적 적응 능력을 AI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인간이 매체를 개발했지만 매체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 AI를 통해서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미래도 혹시 그리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뭐 제 도메인이 아니라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제 아주 소소한 소확행 중에 하나가 미술관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유럽에서 유학하고 출장을 가다 보니까 저도 웬만한 유명한 미술관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낀 거죠. 과거에 미술 감상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게 누구의 어떤 그림일까 전혀 모르는데 지금 사진 찍어서 딱 하면 이게 예를 들면 낭만주의의 어디에 어떤 사전에서 이런 그림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감상폭도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영역에서 더 적극 저도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인간이 어떤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전에 감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필요한 거죠. 더 쓸 수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AI 시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쓰기, 그다음에 사고, 분석, 소통 이런 부분이 약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뇌과학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 쓰기, 그 다음에 분석, 사고, 소통 이런 부분이 점점 약화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뇌과학 관점에서 AI는 점점 발달하고
우리 그 뇌 자체는 점점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약화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 그러면은 이 교육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경고 관점에서 강화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리는 AI 시대 그냥 쓰기, 사고, 분석, 소통이 약화됩니다 하고만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만약 이렇게 약화되면은 내 그 과학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약해져서 결국 어떤 장애 요소가 발생돼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신지, 이제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관점은 그 로봇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영화를 이런 이제 주제로 대부분 끝나는데, 이제 사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표시하는 게 경험자, 기억자 뭐 그러는데, 이것 역시 학습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로봇도 결과적으로는 경험자, 기억자를 갖춘 어떤 정체성을 갖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아주 깊은 질문이라서요.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저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그럴까?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이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자기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일론 머스크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아가 정보다. 그럼 내 정보를 전부 다 휴머노이드에 담아서 난 영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냐라는 거는 저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정보, 실체가 정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에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정보화해서 충분히 학습을 시키거나 또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형이상학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그게 학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인간에게는 선택이 놓여진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저는 전쟁에 대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을 단순히 정보의 취급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서 인간 병사가 죽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죽는 게 같아지는 세상이 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소모품처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실 건데, 만약에 정보라는 입장에서 보면 AI도 정보 덩어리고 인간도 정보체고, 하나의 정보가 삭제되는 것과 인간이 삭제되는 게 동일해질 수 있겠죠. 저는 이걸 경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인문학을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기존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인간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인간다운 교육이 뭐냐? 그러면 윤리를 배우고 또 어떤 정보들을 아이들이 학습해서 알면 인간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최근에 깨닫는 거죠. 과거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가는 것들을 이뤄냈던 거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인 걸로 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우려하는 거 보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을 고용하는 것보다 휴머노이드를 생산해가지고 다 돌리면 충분히 이윤 창출이 가능한데 왜 인간을 고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선택이 주어지는 거죠. 인간을 하나의 정보 단위가 아닌 실제로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선택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인간이 다 선택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결국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차이는 없어지고 저는 그런 세상 안 오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서 그럼 인간에게 지금 뇌과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히 정신과학적으로는 아주 심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유명 유튜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 여행을 오면서 우울 사회다 한국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특히 한국이 심각한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코로나 이후에 완전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의 생성형 아마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쓸 거요. 제 생각엔 뭐 통계를 보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쓸 수 없는데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그 고통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런 상담 스케줄이 한 학기가 그냥 금방 꽉 차요. 신청해도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 자신도 제 세대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 1위가 제 나이 때 50대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휴머노이드나 뭐 GPT나 내 마음 알아주고 상담도 해주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옛날 같으면 뭐 약이나 고민되고 이런 거 있을 걸 다 알 수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의 생각이나 뭐 어쩌면 읽기나 쓰기나 이런 것들의 사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단편적인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스스로 외로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이 뇌 안에서도 사실 우리 뇌 자체가 공감 능력이 중요한 아마 거울 뉴런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했던 연구를 보면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 얘기는 갈수록 사람들이 나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상대방도 우울하게 만들겠죠. 가정에서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면 남편도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공감을 못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영역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이나 이것도 학습에 읽기 쓰기가 안 된다고 해서 학습이 떨어진다.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더 큰 거는 학교가 엄청나게 병들어 있어요. 애들이 뭐 단순히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를 가까이 보면 애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런 공부를 잘하고 아니 이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죽는 거죠. 애들이. 바로 이 감정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하길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심각한 지금의 그 문제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느끼는 강의였는데요. 선생님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AI에게 요구한 것은 결국은 규칙을 산출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식의 추론을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퍼스는 가축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해답을 집어넣고 원칙을 찾아내라는 것. 그런데 이게 과학자가 활동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런 가축법적 사유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곧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과학적 창의성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AI는 엄청 과학적으로 창의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창의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러니까 창의성은 흔히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의성의 발현이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혁명이라고 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AI도 이런 거짓말을 이미 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체계적으로 잘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지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계속 사실은 그래서 AI와 관련한 윤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연구 개발하는 데도 윤리가 필요하다. 인간 중심의 윤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그것은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몫인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이거 혹시 늦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AI는 지금 공개된 AI 말고도 비공개 AI가 더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만 영업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그게 개입하냐면 지배욕, 그다음에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개입하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이 고객이 국가면 그 국가는 권력욕에 의해서 추동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팔란티어가 제공한 그 AI가 사실은 전술을 짜줬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당위적으로 AI 윤리를 확립할 것을 주장하시지만, 그러기에는 바로 AI를 연구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시점으로 봐서도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선생님께서 현재 판단하시는 그 상황은 어떤지, 그게 참 제일 궁금합니다. 예, 갑자기 제가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된 듯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 깊이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늦었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저도 그 부분이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조계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어떤 로스쿨 졸업하고 가장 아래 달에 하던 변호사 일들, 그 일들을 언어 모델들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법무법인이나 여기 보니까 과거보다 한 3분의 1을 줄였어요. 뽑는 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그렇게 저는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다른 영역, 또 그게 아니라 나의 일상과 나의 직업과 그리고 내가 갖는 부분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쪽이 좀 가깝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인문학이 저도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 할 때 꼭 보면 인문학이 기초학문, 보호학문, 그리고 또 뭔가 지켜져야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물론 맞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만 주장 가지고 살아남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게 그런 국제 정세 안에서 할 때 우리의 현실과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국방력의 AI 기술을 가장 빨리 모든 소스를 투입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분들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게 할 수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늦고 빠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내가 생존할 거냐, 아니면 밀려날 거냐, 더 앞서갈 거냐, 그런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 인문학에게도 교육과 학문 분야마다 모든 분야에서 아마 이런 도전과 질문들이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어학이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예술적인 미학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과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저건 공학의 세계이고 다른 세계니까, 이거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문학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영역은 이제 보호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다른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 그것으로서의 생각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문학의 영역에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의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좀 슬픈 현실이지만 대학에서 AI 안 들어가면 교원을 안 뽑는다든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물론 원칙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각이 좀 다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생각할 때의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기술의 흐름과 이런 것이 인간을 행복해 줄 수 없다. 그 뭐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피부분.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을 갖고, 근데 이게 늦었냐 빨랐냐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산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가설을 세워간 건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코멘트를 드리면 아까 계산 방식에 얘기할 때 제가 원에 면접을 구할 때 점 찍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은 인간의 학습하고 인공지능 학습이 다르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제 양쪽으로 밀어붙이고 기술로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거꾸로 해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알카라인 건전지 하나도 안 되는 전지 가지고도 지금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AI는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줘가지고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뇌를 더 파야 된다는 이유가, 왜 인간은 어떻게 그 정도 전력량 가지고도 뇌가 돌아가는데 더 많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왜 인공지능은 그게 안 되는가에 대한 탐구는 저쪽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지금 끝내고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장시간 저희 강의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AI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미 인류의 선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하면 그게 운명이 돼요. 이 선택과 운명의 묘한 결합인데요. 이 운명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오늘 이성훈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길 이외에는 해야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늦었건 늦지 않았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AI와 관련해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성훈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AI와 관련된 윤리를 정립하고 그 규범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훈 교수님의 오늘 강연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